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이 광해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그 아버지 선조와는 좀 달라요. 굉장히 이 전란을 잘 막아냈던 그런 왕이 바로 이 광해군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당시 상황이 어떻게 했냐면 이 명나라가 지금 약화되는 상황 그리고 여진족이 세운 이 후금이 굉장히 성장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너지고 이제 그 뒤로 해서 에도마코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지금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우리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 임진왜란에 나는 참여하지 않았다. 난 찬성하지 않았다. 나는 다르다. 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다. 그러니 내가 권력을 장악했으니 나와 이제 외교를 맺고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자. 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광해군 때 다시 이제 이 일본과 수교를 맺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굉장히 임진왜란, 여러분 전쟁은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이 동북아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요, 이 조선 내부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동북아 정세가 지금 명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 후금이 성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에도막과 들어섰고 일본이 또 도자기 문화가 많이 발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도공들을 엄청나게 데려갔어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이걸 도자기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임진왜란을. 이러면서 일본의 어떤 그 도자기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또 성리학, 왜냐면 우리나라 유학자를 또 많이 데려왔기 때문에 성리학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주군에 대한 충성, 뭐 이런 것들, 이게 사무라이들이 어떤 충성, 이런 거 막 할복, 막 이런 거, 이런 어떤 문화들이 이 성리학의 어떤 그 임금에 대한 충성, 뭐 이런 것들과 이제 연동되어 가지고 더욱더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보세요. 명량대첩, 노량대전 이제 끝나고 나서 광해군 들어와서 광해군은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조선이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선택을 하죠. 중립외교를 선택합니다. 중립외교를 선택하니까 강옥립 투항 사건. 강옥립을 불러가지고 야,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명나라가 지금 이 후금하고 싸우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명나라가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야. 조선한테. 야, 군대 좀 보내가지고 좀 같이 싸우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명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싸울 때 우리 도와줬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명나라가 우리 요청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싸우러 가는 게 도리에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이게 외교는 철저히 국익이어야 합니다. 감정이 휘둘려서는 안 돼요. 저 나라가 우리 도와줬으니까 우리도 도와줘야지. 그래, 이게 맞지. 맞는데 칠나라가 뻔한데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를 치러 간다고? 그건 우리한테 손해잖아요. 외교는 여러분들 손해를 보면 안 돼요. 외교는 철저하게 실리적으로 이익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친구와 친구 간의 어떤 그런 관계보다는 나라와 나라의 국익이라는 관계가 더욱더 앞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신라 진흥왕과 성왕 보셨지 않습니까? 나제동맹 100년 이상 맺어왔던 그 나제동맹 진흥왕이 깨잖아요. 친구지간에 이런 배신자, 이런 변절자 이런 친구 새기면 안 되죠. 그런데 신라는 국익을 따진 거예요. 실리를 따진 거예요. 외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신문지사에서 나오는 어떤 그 신문에서 지향하고 있는 어떤 논조를 그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잘 보셔야 된다. 광해군은 판단했던 거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제 광해군이 이제 이런 판단을 내렸으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어떻게 헤드라인을 뽑았을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했다, 외교. 그래, 광해군의 외교야, 맞아. 역시 실리 외교야.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을까?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광해군을 때리는데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은혜도 모르는, 뭐 동북아 질서에 뭐 이렇게 외딴섬이 되는, 이 어떤 그 명나라와의 어떤 관계에 이게 반하는. 뭐 이런 어떤 헤드라인들이 실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난리가 난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이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나라가 망하는 이 풍전등화 속에서 우리를 살려줬던 이 명나라를 배신을 해. 이게 임금이야? 이게 나라야? 이게 막 여기저기서 쏟아 나오는 거예요. 결국 광해군 잘려요. 그게 바로 인조반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컸던 거예요. 물론 광해군이 영창대군,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자신의 어머니, 물론 진짜 어머니는 아니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폐위시켰던 어떤 도덕적 결함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도덕적 결함보다 더 본질적인 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4대의 어떤 관계를, 외교 관계를 제대로 꾸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광해군은 나름대로 전후 질서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철저히 고민했던 그런 군주이기도 하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 요거 이제 감세입니다. 감세, 세금을 깎아주는 거.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대동법에는 시행했던 게 또 광해군이기도 하고, 그리고 허준을 통해서 독립보감이 완성되었던 게 또 이 광해군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묘호조차 받지 못하고 폭군 중에 한 명, 연산군과 광해군처럼 조와 종을 받지 못하고 그냥 군으로 끝나버리는 그 역사의 낙인을 딱 찍어가지고 쫓겨났던 그 왕이 바로 광해군이라는 얘기죠. 근데 좀 시간이 쭉 지나서 보니까 광해군이 선택했던 이 중립적 외교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과연 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스탠스는 무엇일까? 철저히 감정을 빼고 계산기 좀 두드릴 줄 아는 그런 이성적 논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연습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자, 그래서 일본 가는 여러분들 기후약조를 치기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그 포로 교환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유정을 파견해 가지고 그 쇠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끌려갔던 조선인들을 돌려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결국 기후약조를 체결해 가지고 실질적인 수교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고 있더라. 이게 다 광해군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통신사를 이후에 또 재파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됐죠? 자, 어쨌건 이 광해군의 이런 중립적 외교는요, 당시 그 언론, 당시 여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쫓겨나고 인조 반정, 서인이 들어오고 있더라.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를 배척한다는 친명 배금 정책. 여러분들 이때 이 인조, 특히 서인 정부의 그 외교를 보면 철저하게 후금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갑니다. 친명을 너무나도 중시 여겨요. 결국 그것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얻는 게 뭐였죠?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 전쟁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외교적으로 풀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리더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리더가 전쟁 불사!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전쟁 불사! 되게 멋있어 보인다? 되게 용감해 보인다?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전쟁은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쟁은 게임이 아니에요.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저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서인 정부 도대체 어떤 게 있길래 이렇게 후금을 철저히 무시할까? 후금은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상대하지도 않아요. 너무 무시해. 완전 개무시해. 결국 이 후금을 침략하도록 만들어 놓은 원인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 이게 명분에 맞고, 이게 대의 명분에 맞고, 이런 걸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정말 전쟁과 리더, 그리고 외교, 고민의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한번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인조 반정을 통해 가지고 이 인조 정부가 들어섰고요. 친명 배금 정치.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괄의 난. 왜 나도 이 반정에 참여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상을 잘 안 줘? 농공인선의 불만, 이괄의 난이 이제 이때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괄 인조 때 일어났던 거. 결국 이제 후금이 쳐들어오죠. 예, 정미호란 벌어졌고 이때 인조는요 강화도로 피난을 가서 형제 관계를 맺는 걸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친명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후금, 예, 청나라로 국호를 바꾼 이 청나라가 쳐들어오게 된 게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라는 것이죠. 이때 이 남한산성으로 피시를 가요. 왜냐면 강화도를 끊어놔요. 왜냐면 이 정미호란 때 강화도로 피나는 걸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강화도 가는 길을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터내가지고 남한산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남한산성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죽을 때까지 나라가 망하더라도 항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신들. 감정적으로 볼 때는 용기 있고 지조 있고 그래 멋지다 이런 모습들이 들겠지만 4대부의 나라가 망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과연 이들의 어떤 그 선택에 백성들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최명길이 그 항복하겠다, 남한산에 나오겠다 라고 하는 그 글을 썼을 때 그걸 다 찢어버리죠. 그 찢어졌던 그 항복 문서를 다시 그 껴 맞추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한 명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항복 문서를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47일간의 항쟁을 끝내고 삼전도로 나와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3배 9고두례 3번 절하고 9번 고개를 음조리는 항복시 끝에 군신관계를 측정하면서 결국 청나라가 물러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양난입니다. 임진 외란과 양난이 거의 연속해서 벌어진 거예요. 이 큰 전쟁이. 그러니 얼마나 그 사회가 피폐해졌겠습니까? 정말 시신들이 길거리에 놔뒹굴 정도로 이 땅이 한반도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리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양난을 겪었던 조선은요, 이제 앞 시대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그런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난을 마무리하면서 조선 전기가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이제 양난 이후 조선 후기 또 다른 조선이 펼쳐지게 될 텐데요. 그거는 이제 이후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